1949년 정부는 현대 교육의 기반인 교육법을 제정하는데요.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제정된 교육법은 그 목적과 방향성이 교육 입국 조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이후 1950년대에 들어 학교 교육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총 16년의 교육 연한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의무 교육 제도도 이 시기쯤 정립되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의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공식적이고 또 제도적인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 의무 교육 제도는 취학의 의무, 학교 설치의 의무, 교육 보장의 의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당시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시기, 나라를 일으킬 유일한 희망이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수의 국민을 인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화된 교육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전쟁 끝난 이후죠. 그때 나온 1차 교육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계획을 한 첫 번째 교육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교육 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 재건을 위해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기본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되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는 교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경험을 좀 바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어쨌든 학교가 매우 이제 대규모였고요. 학급은 당연히 과밀 학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는데 늘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 반에 70명인데 무슨 토론이 가능하겠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학급 그 규모를 줄여야 된다. 또 너무 학교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교실이 없기 때문에 또 교실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학급이 동시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부족해서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거나 또 협소한 교실에서 맨 앞줄 학생은 칠판과 거의 맞붙어 이렇게 수업을 받기도 했죠. 여건이 매우 열악했던 시절, 아마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어떤 교육의 하나의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전쟁으로 인한 안보 의식이 계속해서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라진 교련 과목은 일종의 군사 훈련으로서 학생들에게 수류탄 던지기, 제식 훈련 등을 엄격하게 지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각 시대별 교육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주요 상황이 함께 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실업 과목이라든지 또 직업 교육이 더욱 강화돼서 산업 현장에서 따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실습실이 마련되고 또 국가에서 이런 자격증 제도가 도입이 돼서 학생들의 의욕을 돋아 주었고요. 이처럼 그 시절 그 교육은 국가 발전 그리고 사회 통합 그리고 실용적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교육 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과열된 진학 경쟁과 시험 경쟁의 분위기를 타고 고액 과외가 성행하자 정부에서 과외 전면 금지를 발표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차량에서 비밀 과외를 시키거나 친인척, 가정부로 위장해 진행하는 등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또한 1981년 11월 24일 대입학력고사 제도가 처음 실시되며 대학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산업은 종전 이래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990년대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IT 기술의 유입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며 교육 양상도 바뀌어 가는데요. 1995년 정부는 교육 체제의 대전환점인 5.31 교육개혁을 발표했습니다.
5.3일 교육개혁은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하나의 대규모의 교육개혁 방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그런 교육체계를 학습 중심, 그리고 다양화, 자율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5.3일 교육개혁의 효과는 막대했습니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고 학생생활 기록부를 통해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기도 했죠. 초등 영어가 도입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는 곧 7차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에는 시대적인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그 개혁안에서 뭘 제시했냐 하면은 학생들의 그 학습 수준 같은 것들이 매우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같은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소위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그 개혁안에 담겨 있었고 이런 것을 이제 그 모색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 교육산업은 예상치 못한 전환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삶이 멈추고 만 것이죠. 대면이 불가능해지자 등굣길조차 막히고 말았고 교사와 학생들은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학교가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대폭 확대되었지만은 사실 가정과 어떤 경제 수준에 따라서 원격 수업 환경이라든지 또 디지털 기기 보유 유무라든지 또 학습 지원 등에서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원격 수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요. 또 돌봄 공백이라든지 이런 심리적 어려움도 더욱 커져갔죠.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 또한 그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했고요. 또 맞춤형 교육, 에듀텍 활용 등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또 그 코로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태가 교육과정 그 개정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세계적으로 있는 어떤 그 시대의 변화, 이 흐름을 교육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이냐, 교육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업 시 개인 태블릿 PC를 익숙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추세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에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당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AI 사용은 크게 학생과 교사 입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 요즘에는 다양한 그 LLM 기반의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교사분들이 각자 수업을 설계하거나 학생들을 평가하실 때 각자의 어떤 니즈에 맞는 AI를 선택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AI 이전의 교육 평가는 교사들이 일일이 하나씩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AI가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들에게 적응적인 피드백과 또 맞춤형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AI가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